어머니, 이제 요양원 가셔야죠. 여기 시설 정말 좋아요. 의료진도 24시간 상주하고 물리치료실도 있고.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위험하다니.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작년에도 목욕탕에서 미끄러지셨잖아요. 그건 바닥이 미끄러워서. 어머니, 인정하셔야죠.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다는 거. 박노인 부부가 불편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희는 이만. 앉아 계세요. 증인이 필요했다. 윤지야, 이 집은 어떻게 할 건데? 팔아야죠. 요양원 비용도 내야 하고 관리도 해야 하고.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 계실 필요 없잖아요. 아버님 빚도 정리해야 해요. 무슨 빚? 어머니는 모르셨구나. 아버님이 배 살 때 대출 받은 거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미 부동산에도 내놨어요. 감정가 5억. 요즘 시세론 괜찮은 가격이에요. 너희 집 장만할 돈이 필요한가 보구나.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니?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정말로. 49제의 아침. 2024년 3월 15일. 남편 김영수의 49제였다. 새벽 4시 나는 여느 때처럼 부엌에 섰다. 49일 동안 매일 같은 시각, 같은 자리에서 밥을 지었다. 전기밥솥에 붉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였다. 남편이 좋아하던 잡곡밥. 검은 콩과 찹쌀, 수수를 정성껏 씻어 넣었다. 여보, 오늘이 마지막이네. 빈 식탁을 향해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49일. 그 시간은 너무 짧기도 너무 길기도 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구룡항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커튼이 살랑거렸다. 짠 냄새가 났다. 남편이 매일 새벽 그물을 손질하고 돌아올 때 풍기던 그 냄새였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며느리 윤지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다. 하이힐 특유의 날카로운 소리. 49제의 하이힐이라니. 오늘 일찍 끝내야 해요.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윤지는 커피 머신 앞에 섰다. 캡슐을 넣고 버튼을 누르는 소리. 에스프레소의 진한 향이 퍼졌다. 남편이 평생 마셔온 믹스커피와는 다른 낯선 냄새였다. 제사상은 간소하게 차려요. 요즘 누가 그렇게 복잡하게 해요. 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전 하나, 나물 하나에도 정성을 들였다. 시금치는 줄기와 잎을 따로 데쳐 참기름에 묻혔고 도라지는 쓴맛이 나지 않도록 3번 씻어 볶았다. 동태전은 남편이 좋아하던 대로 얇게 부쳤다. 어머니, 제가 할 얘기가 있는데요. 윤지가 식탁에 앉았다. 검은 정장 차림이었다. 49제에 입기엔 너무 비즈니스적인 옷차림. 그녀는 서류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일단 제사 끝나고 얘기하자. 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윤지의 눈썹이 올라갔다. 어머니, 이거 오늘 안에 결정하셔야 해요. 다음 주부터 입소 가능하대요. 입소.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돌았다. 마지막 제사. 제사상 앞에 모인 사람은 겨우 5이었다. 나 윤지, 윤지의 남편 정호, 그리고 남편의 오랜 친구인 박노인 부부. 형님, 이제 편히 쉬시게. 박노인이 잔을 올렸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76. 남편보다 2살 어렸다. 함께 배를 타던 시절부터 50년 지기였다. 영수 형이 없으니 바다도 허전해. 박노인의 아내가 훌쩍였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마른 손. 평생 그물을 손질하고 생선을 다듬은 손이었다. 윤지는 시계를 봤다. 오전 10시 15분. 절을 하는 동안에도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정호는 아예 밖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 이제 얘기 좀 해요.
재를 올리자마자 윤지가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다. 실버케어 전문 요양원 입소 동의서라는 제목이 선명했다. 어머니, 이제 요양원 가셔야죠. 여기 시설 정말 좋아요. 의료진도 24시간 상주하고 물리치료실도 있고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위험하다니.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작년에도 목욕탕에서 미끄러지셨잖아요. 그건 바닥이 미끄러워서. 어머니, 인정하셔야죠.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다는 거. 윤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박노인 부부가 불편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희는 이만. 앉아 계세요. 내가 말했다. 증인이 필요했다. 윤지야, 이 집은 어떻게 할 건데? 팔아야죠. 요양원 비용도 내야 하고 관리도 해야 하고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 계실 필요 없잖아요. 50년 산 집. 마당의 감나무는 남편이 결혼 첫 해에 심은 것이었다. 텃밭의 상추와 고추는 매년 같은 자리에서 자랐다. 아버님 빚도 정리해야 해요. 무슨 빚? 어머니는 모르셨구나. 아버님이 배 살 때 대출받은 거 아직도 남아있어요. 거짓말이었다. 남편은 3년 전에 모든 빚을 청산했다. 나는 통장과 서류를 다 확인했다. 하지만 윤지는 이미 마음먹은 듯 했다. 이미 부동산에도 내놨어요. 감정가 5억. 요즘 시세론 괜찮은 가격이에요. 너희 집 장만할 돈이 필요한가 보구나. 정적이 흘렀다. 윤지의 얼굴이 붉어졌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니?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정말로. 박 노인이 헛기침을 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낡은 갈색 서류 봉투였다. 형수님, 영수 형이 이걸 꼭 전해달라고. 뭔데요? 윤지가 빠르게 손을 뻗었다. 박 노인은 봉투를 내 손에 쥐어줬다. 형님이 마지막에 부탁하신 거야. 꼭 형수님 손에만 전하라고. 봉투는 묵직했다. 안에 뭔가 딱딱한 것이 들어있는 느낌이었다. 쫓겨나는 날. 일주일 후 2024년 3월 22일. 어머니, 짐은 이것만 싸시면 돼요. 나머지는 우리가 정리할게요. 윤지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가리켰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약통. 그게 전부였다. 앨범은? 요양원에 그런 거 둘 데 없어요. 아버지 사진은? 액자 하나만 가져가세요. 50년 인생이 가방 하나로 줄어들었다. 나는 남편의 마지막 사진을 골랐다. 작년 봄 구룡항에서 찍은 사진. 은퇴하고도 매일 바다를 보러 가던 남편. 그날따라 유난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현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다. 거실의 낡은 소파, 부엌의 찬장, 방마다 쌓인 추억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어머니, 빨리요. 11시까지 도착해야 해요. 검은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정우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차는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다. 창밖으로 봄바다가 보였다. 햇빛에 반짝이는 물결. 갈매기들이 물이 지어 날았다. 남편이 좋아하던 풍경이었다. 여기가 실버케어 전문 요양원이에요. 건물은 바닷가 언덕에 있었다. 하얀 4층 건물. 겉보기엔 깨끗했다. 하지만 입구에 들어서자 특유의 냄새가 났다. 소독약과 노인들의 채취가 섞인 냄새. 304호실이에요. 2인실인데 지금은 혼자 쓰실 수 있어요. 방은 작았다. 침대 2개와 작은 옷장, 의자 하나. 창문은 있었지만 바다는 보이지 않았다. 옆 건물 벽만 보일 뿐이었다. 매주 일요일에 면회 올게요. 윤지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통장이랑 도장은 제가 관리할게요.
여기서 잃어버리면 곤란하니까. 내 돈은 내가 관리한다.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규정이에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짜 통장은 다른 곳에 숨겨뒀다. 윤지에게 준 것은 잔액 50만 원짜리 통장이었다. 그럼 잘 계세요. 윤지와 정우가 떠났다. 방에 혼자 남았다. 침대에 앉아 남편이 남긴 봉투를 꺼냈다. 이제 열어볼 시간이었다. 요양원의 첫날 밤. 저녁 6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 싱겁고 맛없었다. 같은 테이블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새로 오셨어요? 네, 오늘 왔어요. 자식이 버리고 간 거죠? 직설적인 질문이었다. 하지만 정확했다. 다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할머니의 이름은 안순자였다. 78세. 요양원에 온 지 2년이 됐다고 했다. 처음엔 다들 우울해해요. 그러다 포기하고, 그러다 익숙해지고. 할머니는요? 난 아직도 포기 안 했어요. 여기서 나갈 거예요. 순자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다. 밤 9시. 소등 시간이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복도에서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간호사가 뛰어가는 발소리. 응급벨이 울렸다. 나는 봉투를 열었다. 손전등을 켜고 내용물을 확인했다. 등기권리증 한 장. 구룡항 27-3번지. 창고형 건물.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편지 한 통. 여보, 미안해. 이걸 미리 말하지 못해서.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혹시 힘든 일이 생기면 여길 찾아가. 박이가 관리하고 있을 거야. 사랑해. 남편의 마지막 글씨였다. 떨리는 손으로 쓴 듯 글씨가 삐뚤빼뚤했다. 새벽 2시. 잠들 수 없어 복도를 걸었다. 경비원이 의심스럽게 쳐다봤다. 화장실 가려고요. 방에 화장실 있잖아요. 그냥 좀 걷고 싶어서. 할머니, 밤에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규정이에요. 규정? 여기서는 모든 게 규정이었다. 언제 일어나고, 언제 먹고, 언제 자는지까지. 탈출. 일주일이 지났다. 윤지는 한 번도 오지 않았다. 3월 29일 금요일. 나는 결심했다. 순자 할머니, 같이 나가실래요? 어디로? 바다 구경이요. 순자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그게 가능해요? 한번 해보죠. 점심시간. 직원들이 교대하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면회객인 척하며 현관을 나섰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이렇게 쉬울 줄이야. 순자 할머니가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자유로웠다. 152번 버스. 구룡항 행이었다. 할머니, 두 분이요. 기사가 친절했다. 경로우대증을 찍었다. 무료였다. 버스는 해안도로를 달렸다. 오후에 햇살이 따뜻했다. 바다 냄새가 진해졌다. 여기가 구룡항이에요. 작은 항구였다. 어선 몇 척이 정박해 있었다. 오징어 말리는 냄새, 그물 손질하는 어부들, 갈매기 울음소리. 모든 게 살아있었다. 여기가 27-3번지. 낡은 창고였다. 파란 철문에 녹이 슬어 있었다.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형수님, 박 노인이 나타났다. 그는 놀란 표정이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아니, 버스 타고. 윤지 씨는요? 몰라요. 이제 상관없어요. 박 노인이 열쇠를 꺼냈다. 형님이 여기 오시면 열어드리라고 했어요.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숨겨진 공간. 창고 안은 생각보다 넓었다.
한쪽엔 낡은 어선 장비들이 쌓여 있었다. 그물, 부표, 낚시도구들. 하지만 다른 쪽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형님이 몇 년 전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작은 부엌이 있었다. 가스레인지, 냉장고, 싱크대. 구석엔 침대도 있었다. 여기서 가끔 주무시곤 했어요. 받아보고 싶을 때마다. 벽에는 사진이 걸려 있었다. 젊은 시절 우리 부부 사진. 배 위에서 찍은 사진. 웃고 있는 남편. 형님이 뭔가 하려고 했어요. 뭔가요? 소금이요. 방 노인이 천막으로 덮인 한쪽을 가리켰다. 천막을 걷으니 큰 스테인리스 솥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나무 틀들. 천일염 만드는 도구예요. 형님이 은퇴하고 하고 싶다고 했던 거. 남편이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소금을 만들던 걸 봤다고 했다. 바닷물을 끓이고 말려서 만드는 전통 방식. 언젠가 다시 해보고 싶다고. 이걸로 소금을 만들 수 있을까요? 형수님이 하시게요? 해보고 싶어요. 순자 할머니가 웃었다. 저도 도울게요. 요양원보다 여기가 훨씬 낫네요. 첫 소금. 4월 1일. 만우절이었지만 우리는 진지했다. 새벽 5시. 바닷물을 길었다. 깨끗한 곳을 찾아 물통에 담았다. 무거웠다. 순자 할머니와 번갈아 들었다. 옛날엔 이렇게 했겠지. 더 힘들었겠죠. 바닷물을 큰 솥에 부었다. 불을 지폈다. 장작 냄새가 났다. 얼마나 끓여야 해요? 모르겠어요. 해보는 거죠. 물이 끓기 시작했다. 거품이 일었다. 불순물을 걷어냈다. 수증기가 피어올랐다. 2시간, 3시간. 물이 줄어들었다. 농도가 짙어졌다. 이제 됐나? 좀 더 기다려봐요. 4시간째. 하얀 결정이 보이기 시작했다. 소금이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 비록 양은 적었지만 우리가 만든 첫 소금이었다. 맛 좀 봐요. 짰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시중 소금보다 부드러웠다. 바다 향이 났다. 이거 팔 수 있겠는데? 순자 할머니가 말했다. 누가 사겠어요? 요즘 수제품 인기 많아요. 특히 이런 전통 방식으로 만든 거. 돌아오지 않는 길. 밤 9시. 요양원으로 돌아갔다. 몰래 빠져나온 지 9시간 만이었다. 현관에 윤지가 서 있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바람 쐬고 왔어. 무슨 바람을 9시간씩이나. 경찰에 실종 신고할 뻔했어요. 원장도 나와 있었다. 어르신,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무단 외출은 퇴소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럼 퇴소시켜주세요. 윤지가 소리쳤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깔 데가 어디 있어요? 있어. 깔 데 있어.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윤지가 따라왔다. 설마, 아버지가 뭘 남긴 거예요? 없어. 아무것도. 거짓말 마세요. 박 씨가 뭘 줬죠? 봤어요. 윤지의 눈이 날카로웠다. 통장이야? 집문서? 뭐예요? 내가 알 필요 없어. 어머니. 윤지가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나는 가만히 지켜봤다. 등기권리증은 이미 박 노인에게 맡겨뒀다. 어머니가 이러시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라. 윤지가 나갔다. 순자 할머니가 들어왔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히려 속 시원해요. 내일도 갈 거죠? 당연하죠.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요양원의 동료들. 다음 날부터 우리의 일과는 바뀌었다. 아침 7시 기상, 8시 아침 식사, 9시 몰래 외출, 오후 6시 귀원. 처음엔 둘이었다.
하지만 곧 다른 사람들이 합류했다. 나도 데려가줘. 김복순 할머니. 82세. 아들 셋을 키웠지만 모두 요양원에 보냈다. 뭐라도 하고 싶어? 이렇게 죽기는 싫어. 최영우 할아버지. 79세. 은퇴한 공무원. 연금은 며느리가 관리한다고 했다. 젊었을 땐 낚시를 좋아했어. 바다가 그리워. 일주일 만에 우리는 5명이 되었다. 소금의 이름. 이 소금의 이름을 지어야 해요. 복순 할머니가 말했다. 우리는 창고에 둘러앉아 있었다. 바다소금? 너무 평범해. 전통소금? 그것도 식상해. 해조염은 어때요? 영우 할아버지가 제안했다. 해조염? 바다해, 조수조, 소금염. 바다의 조수로 만든 소금. 좋아요. 모두가 동의했다. 우리는 작은 비닐봉지에 소금을 담기 시작했다.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양은 1kg 정도. 100g씩 나눠 담았다. 이걸 어디다 팔아요? 일단 나눠주자. 공짜로. 공짜요? 맛을 보여주는 거야. 좋으면 찾을 거야. 4월 15일. 구룡항 장터. 우리는 작은 테이블을 놓고 앉았다. 해조염 무료 시식이라고 손으로 쓴 팻말을 세웠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지나가던 젊은 여자가 물었다. 전통 방식으로 만든 소금이에요. 맛 좀 보세요. 여자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소금을 찍어 맛봤다. 눈이 커졌다. 이거 맛있는데요? 그죠? 우리가 직접 만든 거예요. 할머니들이요? 네. 저희가 만들었어요. 여자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사진 찍어도 돼요? 인스타에 올릴게요. 우리는 어색하게 포즈를 취했다. 여자는 여러 장을 찍었다. 샵 할머니 소금, 샵 구룡항, 샵 전통 소금, 샵 감동실화. 해시태그를 달며 중얼거렸다. 일주일 후 창고에 젊은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혹시 여기가 할머니 소금 만드는 곳인가요? 인스타에서 봤어요. 정말 할머니들이 만드세요? 네이버 블로그에도 올라왔던데요. 우리는 당황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침착했다. 그래요. 우리가 만들어요. 구경하실래요? 젊은이들은 신기한 듯 소금 만드는 과정을 지켜봤다.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었다. 할머니, 이거 팔아요? 아직은 많이 못 만들어요. 예약 가능해요? 부모님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예약. 우리는 그런 걸 생각도 못했다. 저도요. 100g에 얼마예요? 10,000원이면 될까요? 영우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싸다. 이런 건 적어도 20,000원은 받아야 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20,000원? 4월 22일. 윤지가 창고를 찾아왔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다. 끓고 있는 솥, 널려 있는 소금, 포장 봉투들. 이게 아버지가 남긴 거예요? 그래. 이 창고를? 그래. 윤지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어머니, 이거 불법 아니에요? 식품 제조 허가는 받으셨어요? 위생 검사는요? 영업 신고는? 우리는 할 말이 없었다. 이러다 고발당해요. 당장 그만두세요. 윤지야,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요양원으로 돌아가세요. 윤지가 나간 후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제 끝인가요? 복순 할머니가 물었다. 아니야. 방법을 찾아보자. 다음 날 한 청년이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구룡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에서 나왔습니다. 청년은 명함을 내밀었다. 김준호 과장. 인터넷에서 봤어요. 어르신들이 전통 방식으로 소금을 만드신다고. 네, 그런데
도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놀랐다. 식품 제조 허가, 영업 신고 다 도와드릴 수 있어요. 어르신들 연세를 고려해서 간소화된 절차로요. 정말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이에요. 지원금도 나옵니다. 준호 씨는 서류를 꺼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출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해요. 얼마든지요. 우리는 희망을 봤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우리는 해조염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조합원 5명, 모두 70세 이상이었다. 이제 우리도 사업가야. 영호 할아버지가 웃었다. 준호 씨가 모든 절차를 도왔다. 서류 작성, 관청 방문, 허가 신청. 어르신들은 소금만 만드세요.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우리는 더 열심히 소금을 만들었다. 하루 2kg, 3kg로 생산량이 늘었다. 순자 할머니는 포장 디자인을 맡았다. 옛날 느낌이 나게 한지로 포장해요. 복순 할머니는 영업을 담당했다. 동네 식당부터 공략해요. 좋은 소금 쓰면 음식 맛이 달라져요. 5월 10일, 구룡시 지역신문에 기사가 났다. 70대 노인들이 만드는 특별한 소금 해조염 이야기. 큰 사진과 함께 우리 이야기가 실렸다. 요양원에서 나와 소금을 만들게 된 사연. 남편이 남긴 창고. 전통 방식의 고집. 감동적이다 응원한다는 댓글이 달렸다.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100g 10개 주문이요. 200g 20개 보내주세요. 1kg 대량 구매 가능한가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포장을 했다. 5월 20일, KBS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5시 내 고향에 출연하시겠어요? 우리는 떨렸다. TV 출연이라니.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평소처럼. PD가 격려했다. 촬영은 이틀간 진행됐다. 새벽 바닷물 기르는 장면부터 소금 포장까지. 할머니, 왜 소금을 만들기로 하셨어요? 그냥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어서요. 방송이 나간 후 전화가 폭주했다.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요양원에 계신데 희망을 주셔서 감사해요. 5월 25일, 윤지가 변호사를 데리고 왔다. 어머니, 이 창고는 아버지 명의지만 부부 공동 재산이에요. 제게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재산분할 청구서입니다. 또한 어머니의 정신 상태를 감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양원을 무단 이탈하고 위험한 사업을 하시는 걸 보면 위험하다고? 뜨거운 불 앞에서 일하시는 게 안전한가요? 이 나이에? 윤지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안전을 위해서요. 후견인. 그렇게 되면 모든 결정권을 윤지가 갖게 된다. 나는 준호 씨에게 연락했다.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세요? 사정을 설명했다. 준호 씨는 분노했다. 이건 노인 학대예요. 증거가 있어야죠. 증거를 만들면 됩니다. 준호 씨는 계획을 세웠다. 일단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기록하세요. 일기도 쓰시고요. 그리고 그는 작은 녹음기를 건넸다. 윤지 씨가 오면 녹음하세요. 5월 30일, 윤지가 다시 왔다. 이번엔 혼자였다. 녹음기를 켰다. 어머니, 좋게 합시다. 뭘 좋게 해? 창고 팔아요. 반반 나눠요. 어머니는 편하게 요양원에 계시고. 싫어.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죽을 때까지. 윤지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요. 그럼 어머니가 그러시는 동안 제가 좀 힘들게 해드려야겠네요. 뭐? 식약처에 신고할 거예요. 위생 불량으로. 세무서에도 신고하고.
어머니 병원 기록도 조사해서 치매 진단받게 할 거예요. 어머니가 먼저 그러신 거예요. 얌전히 요양원에 계셨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녹음이 끝났다. 충분한 증거였다. 준호 씨는 녹음 파일을 들었다. 이건 충격적이네요. 이제 어떻게 하죠? 공개해야죠. 여론의 힘을 빌려야 해요. 우리는 고민했다. 가족의 치부를 드러내는 게 맞을까? 어머니, 결정하세요. 나는 결심했다. 해요. 다른 노인들을 위해서라도. 준호 씨는 기자들에게 연락했다. 녹음 파일과 함께 우리의 사연을 전달했다. 6월 1일. 기사가 나왔다. 노인의 재산을 노린 며느리. 요양원 강제 입소의 실태. 윤지의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윤지 씨는 더 이상 우리 직원이 아닙니다. 이미지가 중요한 금융회사였다. 노인 학대 가해자를 직원으로 둘 수 없었다. 정우도 전화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윤지가 그렇게까지. 알았어. 너도 조심해. 저희 이혼할 것 같아요. 윤지는 잠적했다. 변호사를 통해 소송 취하서가 왔다. 우리는 이겼다. 아니, 진실이 이긴 것이다. 6월 10일. 요양원에 다른 노인들이 찾아왔다. 우리도 일하고 싶어요. 뭐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였다. 협동조합은 10명, 15명으로 늘어났다. 역할을 나눴다. 소금 제조팀, 포장팀, 배송팀, 홍보팀. 모두가 할 일이 있었다. 모두가 필요한 사람이었다. 이제 우리가 가족이야. 순자 할머니가 말했다. 6월 20일. 대기업 S사에서 연락이 왔다. 해조염을 저희 프리미엄 라인에 납품해 주실 수 있나요? 엄청난 제안이었다. 월 100kg. 금액으로는 월 2천만 원.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뭔데요? 상표권을 저희에게 주셔야 해요. 해조염이라는 이름을 팔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회의를 했다. 돈은 필요해. 하지만 이름을 팔면 우리가 만든 게 아니게 되는 거야. 투표를 했다. 만장일치로 거절. 우리 이름은 우리가 지켜요. 6월 30일. 박 노인이 찾아왔다. 형수님, 이것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또 다른 봉투였다. 형님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안에는 통장이 있었다. 잔고 5천만 원. 이건 형님이 10년 동안 모으신 거예요. 형수님 모르게. 비상금이라고. 남편은 끝까지 나를 생각했구나. 이 돈으로 뭘 하시겠어요? 공장을 확장해야죠. 더 많은 노인들이 일할 수 있게. 7월. 우리는 옆 창고도 임대했다. 새 설비를 들였다. 더 큰 솥, 건조대, 포장기계. 직원도 늘었다. 요양원뿐 아니라 지역의 독거노인들도 합류했다. 하루 4시간만 일해도 월 50만 원. 노인들에게는 큰 돈이었다. 일하며 수다 떨고 점심 같이 먹고 서로를 챙겼다. 이게 진짜 복지 아니야? 영호 할아버지 말이 맞았다. 청년들에게 전통 소금 제조법을 가르치면 어떨까요? 준호 씨 제안이었다. 요즘 전통 기술에 관심 많은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는 해조염 아카데미를 열었다. 주말마다 청년 10명이 왔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해요? 불 조절은 이렇게. 바닷물은 언제 떠야 해요? 물때를 봐야지. 청년들과 노인들이 어울렸다. 세대가 만났다. 8월. 일본 바이어가 찾아왔다. 일본에도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요. 이런 모델이 필요해요. 해조염 수출이 아니라 시스템 수출이었다. 노인들이 일하는 방식, 협동조합 운영, 다 배우고 싶어요. 우리는 노하우를 공유했다. 대가 필요 없었다. 노인들이 행복하면 그게 대가예요.
2025년 3월 15일 해조염 1주년이자 남편 이주기. 창고 앞마당에 큰 잔치를 열었다. 조합원 50명, 지역 주민 100명, 1년 동안 생산한 소금 5톤, 매출 2억 원, 일자리 50개 창출. 숫자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건 다른 거였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잔치 중에 편지가 왔다. 윤지였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어요. 어머니가 옳았어요. 언젠가 용서해 주신다면 찾아뵙고 싶습니다. 소금 잘 봤어요.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답장을 썼다. 윤지야, 언제든 와라. 소금 만드는 법 가르쳐 줄게. 일손이 필요하거든. 나도 내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 순자 할머니가 말했다. 무슨? 해초 소금, 미역, 다시마 넣은 소금. 좋은데? 우리는 연구를 시작했다. 해초를 말려서 가루 내고 소금과 섞었다. 색깔이 예뻤다. 초록빛 소금. 이름은 순잔의 바다. 촌스러워. 그게 좋은 거야. 순자 할머니 브랜드가 탄생했다. 복순 할머니도 뭔가 하고 싶었다. 소금 막걸리 어때? 그게 뭐야? 소금 넣은 막걸리. 여름에 시원하게. 시제품을 만들었다. 의외로 맛있었다. 이거 대박이야. 지역 양조장과 협력했다. 복순이 막걸리 출시. 첫 달 1000병 완판. 영호 할아버지는 공학도 출신이었다. 소금 건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태양열 건조기를 만들었다. 하루 걸리던 게 3시간으로. 특허 내야겠다. 78세에 특허권자가 됐다. 저도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준호 씨가 사표를 냈다. 공무원 그만두고 여기가 더 의미 있어요. 다른 청년들도 합류했다. 마케팅 전공자, 디자이너, 요리사. 청년 스타트업이 아니라 노소 스타트업이에요. 10월 대통령상을 받게 됐다. 노인 일자리 창출 우수 사례. 청와대에 갔다. 할머니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대통령이 악수를 청했다. 앞으로도 힘내세요. 네, 죽을 때까지요. 모두가 웃었다. 3개월 동안 밀착 촬영하겠습니다.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했다. 제목은 소금 할머니들이에요. 촌스러워. 그게 좋은 거예요. 카메라는 우리 일상을 담았다. 새벽 바닷물 깃기, 불 지피기, 포장하기.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웃음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웃었나? 전국 체인으로 만들어요. 대기업에서 또 제안이 왔다. 해조염 프랜차이즈, 전국 100개 지점, 노인들 고용 보장? 당연하죠. 이익 배분은 본사 30%, 지점 70%. 괜찮은 조건이었다. 하지만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야 해요. 똑같으면 재미없어. 조건부 승낙. 각 지역 특산물 활용. 부산에 첫 지점이 생겼다. 부산 해조염. 멸치 첨가. 제주도. 제주 해조염. 현무암 필터. 강원도. 강원 해조염. 동해 심층수. 각자의 색깔이 있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윤지가 찾아왔다. 많이 야였다. 어머니. 왔구나. 죄송해요. 됐어. 앞치마매. 윤지는 울며 웃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하다 보면 돼. 윤지는 그날부터 출근했다. 처음엔 서먹했지만 곧 적응했다. 이모, 이거 어떻게 해요? 그것도 몰라. 이렇게. 2025년 3월 15일. 남편 이주기. 이번엔 창고에서 제사를 지냈다. 여보, 당신이 남긴 이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 조합원 전원이 참석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청년들도 절했다. 덕분에 일자리를 얻었어요. 남편이 웃는 것 같았다. 5년 후, 2029년 봄, 나는 85이 됐다. 순자 할머니는 작년에 하늘로 갔다. 대표님, 오늘 일본 NHK 촬영이에요. 윤지가 일정을 브리핑했다. 이제 그녀가 전무이사다. 또 촬영이야? 할머니가 유명인이잖아요. 해조염은 이제 사회적 기업의 성공 모델이 됐다. 전국 200개 지점, 직원 3,000명, 평균 나이 72세. 할머니, 자서전 인터뷰도 있어요. 무슨 자서전? 제목 정했어요. 소금 할머니, 바다로 돌아가다. 촌스럽다. 하지만 마음에 든다. 창고 앞 바다를 본다. 햇빛에 반짝이는 물결. 날아가는 갈매기. 짠바람.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다. 여보, 잘 살고 있지? 바람이 대답처럼 분다. 오늘도 소금을 만든다. 바닷물을 깃고 불을 지피고 결정을 거둔다. 이 일을 계속할 것이다. 숨이 붙어 있는 동안은, 아니, 그 이후에도 이곳은 계속될 것이다. 젊은이들이, 다른 노인들이 이어갈 테니까. 이제 나는 안다. 부유함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진짜 부유함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할 일이 있다는 것,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함께 웃을 사람이 있다는 것, 내일을 기다리게 되는 것. 창고 간판을 올려다본다. 해조염 할머니들의 바다. 그 아래 작게 적힌 글귀. 김영수를 기리며. 여보, 고마워. 오늘도 바다에 소금을 뿌린다. 파도가 가져가고 또 돌려준다. 그렇게 바다는 계속된다. 우리의 이야기도